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 및 갸루터기 수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나 중저가 지역을 위주로 전세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얼룩진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치닫으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경매 중단 조치를 꺼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제할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확실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전망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30 매수세 증가와 급매물 소진, 부동산 시장 현 상황은입니다. 급매물 소진과 함께 강남 상승세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가 둔화됐습니다. 평론가님, 그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2월 첫째 주에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락률을 봤더니 0.28%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4월 셋째 주 기준을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0.08%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이라든지 수도권, 서울 지역을 본다 그러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좀 떨어지는 낙폭이 줄고 있다. 그래서 뭐 돌려 얘기하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주 대비로 4월 셋째 주 전주죠. 그러니까 4월 둘째 주보다 셋째 주가 소폭 이제 오르기도 했었고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르는 지역을 좀 봤더니 이제 강남구 쪽에 좀 몰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고, 송파구 같은 경우가 한 0.02% 4월 둘째 주 정도 올랐는데 이게 셋째 주 가보니까 0.04%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폭 이제는 오르고 있고,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 부동산에 다 똑같은 거냐라고 봤을 때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실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강남구만큼 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뭐 전체적인 우상향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 뛰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줄어드는 뭐 폭이 확실히 줄고 있다. 이렇게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예, 하락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차트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변화의 어떤 시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급매물이 좀 소진된 이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장님, 우리 평론가께서 변화의 시기다. 네. 일단은 뭐 우리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 일단 지난 4월 달에 지금 하락세가 둔화되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네. 과연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어디가 있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구 쪽이 좀 강세를 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전국에서 안 오른 이제 지역이나 아파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 오를 만한 것들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야, 저 구도심에 저렇게 나홀로 아파트 쟤도 올랐을까? 조사해보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호경기에 따라서 뭐 안 올라야 될 만한 상품도 다 오른 거예요. 분위기 호도돼서. 그래서 쟤도 오르고 쟤도 오르니까 나도 가격 올려야겠다 했는데, 매수자들도 얘 살려니 비싸졌고 얘 살려니 가격 올랐으니 저거라도 사야겠다 해서 그게 매칭이 되면서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따져보게 되면은 어떤 내재가치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품이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갈 만한 것들이 아닌 것들도 올라간 것은, 사실 요즘에 가격이 빠지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사실은 뭐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방에 많이 몰려 있고, 그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고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하는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한 것은 가치는 여전히 충분한데 가격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평가가 맞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당연히 좋은 지역에서 가격 하락한 것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초핵심 지역들, 좋은 지역들, 인지도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뭐 여의도나 뭐 한남, 성수, 뭐 마포, 뭐 한강변 라인들, 이런 것들 누구나 선호할 만한 그런 입지들은
뭐 지금 구입하는 게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잡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양극화 시대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양극화라는 게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고 뭐 덜 안 좋은 것들은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서 내가 가진 자금에 따라서 여유 자금을 이제 좀 남겨두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라도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핵심 되겠습니다. 지역이 지난 4월달 지난달에 일단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4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앞으로도 그럴 그런 것이다. 어떤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인프라 구성이 안 됐고 새롭게 뭐가 뭐 새롭게 깔리고 이러면은 안 좋았던 지역이 확 올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서울을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의 인프라가 다 깔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할 만한 요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것들도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격차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쪽으로 가시는 전략이 이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좀 지금은 굉장히 싼데 강남처럼 변할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들 찾는데 사실은 그런 건 이제는 없죠. 지금같이 안정화되는 이런 시기에서는. 자, 우리 그 평론가님이나 우리 그 소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 일단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돋보였던 게 2030의 어떤 청년층의 매수세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하고 그 최근에 이제 청년층들이 그 자금을 구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일단은 그 이슈화 됐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심리가 살아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2030 세대가 다시 한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아마 기사를 보셨을 텐데 이게 또 자료가 또 나옵니다.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일단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중을 좀 봤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고요. 2022년 12월에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29.8% 이렇게 나왔거든요.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근데 이게 2023년 올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34%로 증가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2030 세대들이 30%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파트 비중. 서울 아파트를 샀을 때. 그러니까 사실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2030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냐,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봅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저는 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상품.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에게 딱 맞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도를 확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는 이번에 그 데이터를 좀 더 봤는데 그럼 정말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분들이 뭐 이걸 받았느냐? 실제 대출 전체를 봤습니다. 대출 상황을 봤더니 3월 달에 가계대출은 7천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 전체적으로 주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2조 3천억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출이 풀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특례보금자리 현황을 본다 그러면 출시 두 달 만에 25조 원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부동산 수요자가 90%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몰았더니 90%가 어떤 응답을 했냐면 나 이거 이용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기도 하고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많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상품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기존 대출 갚아나갈 수 있죠. 상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신규 주택 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때도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용했냐. 좀 더 조사해봤더니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 대출 상환, 그러니까 대안대출이죠. 이걸로 한 11조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5%를 이걸로 쓴 거고 특례보금자리로 또 반을 어떻게 썼냐면 신규 주택 가입할 때, 살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30 세대,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하고 있다. 근데 자금 재원이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연말까지 못 갈 거다.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이번 그렇죠. 연도 한시적이다 보니까 이거 연말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재원을 더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자금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가 한시적이지만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 수요에 맞춰주겠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2030 세대의 매수세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거는 일단 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봐서 맞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아파트 뭐 거래량이 뭐 평소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에 집중된 거래량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파트의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실은 좀 괴리가 있죠, 아파트와는.
지금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세 사기다, 뭐 빌라왕이다 이런 키워드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를 좀 많이 달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그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 빌라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월세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가 이제 가격이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일단 심리적으로 전세에 대한 좀 불신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사실은 그 빌라가 그동안 거래가 많이 됐던 거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제, 막 말씀하셨던 건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되게 한정적이고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시장으로 이제 찾게 됐던 건데, 그래서 그 실수요자 분들이 뭐 매매를 하건 뭐 내지는 전세 수요로 들어가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좀 안정돼 있을 때는 갭이 작으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막 성행하게 되면서 거래까지 잘 됐었으나, 전세가 떨어지니까 갭이 벌어지니까 이제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실수요자분들도 이제 뭐 그러니까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실수요자분들도 안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고, 임차인분들도 좀 다 안타까워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빌라를 매수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전세를 들어가기엔 좀 불안하고 나중에 그렇죠.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월세로만 몰리게 되는데 너도 나도 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높고, 그러니까 임차인분들도 높은 월세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임대인분들도 역전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모두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려 그러면은 사실 전세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세를 사실은 안 들어갔었던 이유는 전세 사기 나오기 전에도 전세 수요가 줄긴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리가 막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90%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텐데, 그게 이제 높아지니까 오히려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월세를 옮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가 높아져서 이제는 전세가보다 월세가 더 어떤 임차 비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전세로 옮겨볼까 하는 와중에 이 전세 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단순하게 그 정책적으로 자금을 기준금리는 아직 안 낮춰졌지만 금리 자체를 낮춰줬기 때문에 월세 들어가는 것과 전세 들어가는 걸 비교하게 되면 월세 들어가는 게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 내 돈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비싼 것들을 감수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리 부분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좀 사회적 시스템으로 좀 잘 기반을 잡아서 임차인들이 좀 안심할 수 있다, 이제 전세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거래 활성화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 전세에 대한 대책이 정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확정돼야지만 네, 빌라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논할 경우에 일단 전세 사기에 대한 걸 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않을 수 없죠. 그 네.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이슈에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내용의 질문을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지금 하락세 둔화, 그리고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양새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럼 부정적인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미분양에 대한 사태에서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미분양에 있어서 건설사, 그리고 금융권에 있어서도 비은행권 부동산 PF를 일으킨 비은행권의 어떤 금융권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네. 불안할 텐데요. 네. 자, 이 지금 미분양 사태에 있어서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럼 미분양하면 일단 PF 대출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PF 대출 딱 떠오른다 그러면 같은 얘기해주면 지방 부동산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벚꽃핀 순서대로 사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봤습니다. 미분양이 과연 어느 정도 돼 있느냐?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만 5천 호 가구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정부가 정했던 것을 이제 넘어섰고요. 무엇보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10만 호까지는 각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한 10만 호도 갈 수 있다는 이제 시장의 전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높아지고 있냐면 1년 전과 비교해서요. 그때가 이제 미분양이 2만 5천 호 가구였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1년 만에 한 7만 5천 호가 넘었으니까 그것도 지금 10만 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지방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PB 대출을 일으켰으면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해서 갚게 되는데 분양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는 꼬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금융비용이 증가되면서 이걸 못 갚으면 도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 휴사님한테도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네. 현재 지금 미분양의 물량이 공식적인 물량이 지금 2월 달까지 7만 5천 세대예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감춰진 세대도 분명히 있을 거라 네. 여겨집니다. 또한 지금 비은행권이나 지금 금융권을 통틀어 가지고 PF 부실 자금이 한 130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험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개가 될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그 아까 긍정적인 시그널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공식적인 집계자료만 보더라도 7만 5천 원이니까 이게 일단 절대 수치도 높지만 그 상승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올해 하반기도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분양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싼 분양 가격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의 경기 상황에서는 팔릴 만한 금액도 지금 똑같은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은 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일단 청약자들 내지는 이제 그 수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일단 먼저 입주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 구축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할 텐데 그 전에 구축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던 것이 그게 떨어지니까 비교 상품이 떨어지니까 우리 거가 오히려 비싸 보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20-30% 떨어졌으면 분양가도 20-30% 내지 그 이상 그에 준하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 인하를 해줘야지만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 뭐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건설 그 시행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자구책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정부한테 이 건설업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오니 뭔가 대책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게 큰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중에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어떤 조건부를 걸겠죠. 너희도 뭔가 좀 책임을 져라. 예,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왜냐면은 경기 좋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시행사업해서 큰 돈을 벌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그걸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금리가 작년부터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거나 한 차례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작년부터 높아진 이자에 계속 그나마 버텨오다가 하반기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손드는 그런 건설사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더 어떤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쪽 시장을 안 쳐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부의 대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 일정 부분의 손해까지 뭐 이득은 포기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뭔가 그 자구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런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번 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국회의 어떤 법 통과를 해야 되는 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회에 지금 그 표류하고 있는 법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법이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하게 한다라는 이제는 투자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일단 분양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투자자들 입장 아니면 실소자 입장에서 뭐 투자자 입장이겠죠. 분양을 왜 들어가느냐, 내가 분양을 왜 받느냐. 그건 대부분 이제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전세에 끼고 이제는 말 그대로 분양대금을 갚아 나가는 잔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두 가지가 항상 걸리죠. 이제 전매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3월에 개정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서 4월 7일 날 개정령이 통과됐거든요.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냥 땅땅땅 때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4월 7일 날 됐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요. 비수도권 4년에서 1년 축소됐고 그 이외의 지역은 6개월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실 아파트가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뭐 전매 제한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전매 제한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실 실거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매 제한은 되는데 팔 수는 있는데, 근데 집주인이 여기 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건 뭐,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예, 전매 제한이 됐는데, 실거주를 하라니까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사실 폐지를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원래 통과하려고 26일 날, 4월 26일 날 시도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거 다시 한번 보류시켰어요. 근데 그 보류 이유가 바로 전세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난 하면 나와 뭔 얘기야 그랬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일단 전세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봅니다. 내가 만약에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해줬으면은 이거 그 말 그대로 갭투자라는 얘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말로 아이러닉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둔촌주공 투하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은 DMC SK뷰 그 아이파크 포레죠. 여기도 투자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이거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하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낭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아마 이 개정 사항도 될 것 같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동산 시장 혼란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뭔가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다 보면은 부동산이 더 혼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초안 완화도 사실 있었는데 이것도 개정이 아니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제초안 완화 부분도 이전 개정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또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도 많은 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매 완화는 법 통과가 됐지만 지금 실거주 의무에 대한 폐지가 지금 국회에서 급 제동에 걸렸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실거주 의무와 지금 그 제초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그 느꼈을 때 가장 시급한 법 통과돼야 될 어떤 법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과연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됐을 경우에 그 혼란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면은 분양가 전매 제한을 풀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가 워낙에 안 되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건데, 이 뭐 정부랑 지금 국회 야당과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뭔가 안 되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급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취득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정부 발표안이 이제 확정된 걸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아까처럼 이제 시행령으로 된 것들은 대통령령이니까 그거는 그냥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대 야당을 지금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안 된 것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구입할 때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뭐 그거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급하다고 보고 실제로 많이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들은 취득세 완화가 도대체 언제 돼요? 뭐 하소연하는 거죠. 제가 알 일 없지만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수 대기자, 매수 희망자인데 이게 안 풀리니까 나는 좀 못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1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고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취득세를 완화시켜주면 다주택자를 양산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양단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자세로 취득세 완화 같은 것도 좀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2030 세대의 매수세 증가와 급매물 소진에 따른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 쟁점 및 구제 방안은입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
그리고 전세 사기 수법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평론가님. 네. 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당한 게 아니다. 네.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최근에 제가 그 미추홀구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담당했던 변호사님을 만나봤는데 그 변호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죽음을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벌써. 돈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로 그 압박감이 상당하세요. 여기 이제 사기 피해자이신 분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번에 조금 그 피해 규모를 본다 그러면 뭐 미추홀구만 본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한마디로 34곳 중에서 12가구가 90% 이상의 피해를 좀 당했고요. 특히 한 1000세대 정도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매각이 완료된 건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기준으로 보면 한 6곳 정도가 되는데 4개월 만에 한 106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통매각이 되고 있어요. 건물 자체가. 근데 이번에 그 전세 사기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갭 투자의 어떤 실패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즘의 어떤 성향은 건축업자들이 그 의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세 사기를 벌였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이게 사실 사기를 하게 되면은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다량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보증공사에서 좀 제도를 바꿨죠. 보증 한도를 좀 낮췄습니다.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00% 해준다 그러면 보증 한도를 뭐 따져보면 한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게 이미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달부터 이제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21년 했고 23년 7월에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23년 7월부터는 뭐가 되냐면 역전세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7월 대란설이 그래서 지금 좀 슬물슬물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세난에 그다음에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전세 사기의 패턴을 또 본다 그러면 일단은 중개사까지 꼈던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뭐 개인의 어떤 실패라고 본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까지 아예 직원으로 고용해서 말 그대로 그 전세에 사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게 근저당에 많이 껴져 있는데 이거 안전한가요? 불안한데요? 그러면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게 들어가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사기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점도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어떤 피해 규모와 전세 사기의 패턴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어떤 당정이나 아니면 국회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 특별법을 발의를 한 상태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방세 개정안 당정이 좀 냈습니다. 이 지방세 개정이 뭐냐면 뭐 조세 채권 우선주의라고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돌려받을 뭐 경매에 들어가서 돌려받을 임차 전세금보다 일단 집주인에 대한 이제 밀려 있는 세금들 이게 먼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실제로 이제는 전세 계약을 딱 맺어서 봤더니 뭐 깨끗한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이제 세금을 탄류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세 채권이 생겨요. 한마디로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나보다 후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채권 우선주의 때문에 세금을 먼저 뜯어갑니다. 이게 세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세금을 속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됐지만은 이번에 이제 지방세 개정이 뭐냐면 체납 지방세보다 일단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 처리가 있는데요. 특별법 처리를 좀 본다 그러면 임차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겠다. 요건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했던 겁니다. 경매에 들어갔는데 일단 내가 순위에서 밀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피해자로 입증이 되면 우선 이제 매수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낙찰 받으면 뭐 합니까? 뭐 취득세 내야 되죠. 각종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감면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경락대금이죠. 내가 만약에 피해자인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미 다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경락대출도 어느 정도 유예적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그 특별법으로 이제는
특별법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뭐 과연 이 특별법이 어떻게 여야 합의로 될지는 보겠지만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합의를 된 상태입니다.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지금 그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경매 중단 그리고 은행의 자율적인 경매 중단 조치를 요구를 하면서 일단은 중단된 곳도 있고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에서는 또 진행이 되고 네. 일단 어떤 은행의 협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그 대부업계의 협조 네. 가능할까요? 사실 평소라면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실제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6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관련된 이런 그 유관기관에 대해서 협조 공문 발송했거나 발송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 측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우리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해야지만 우리도 살기 때문에 왜 그거를 간섭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무기한도 아니고 6개월 정도가 돼서 분위기를 좀 아니면 전세 관련된 대책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를 시행하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매를 좀 강행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6개월 정도는 경매 중단 내지는 경매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경매 연기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께서 우선 매수 보장권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가 있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일단은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경매법정에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공유 물건에 대해서 공유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최고가 낙찰 금액으로 공유자가 만약에 매수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 공유자에게 그 물건에 대한 낙찰의 그렇죠. 기회를 주죠. 근데 그런 어떤 기회를 우선 매수권을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네. 과연 그러면은 이 지금 물건에 대해서 내가 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매수 시 세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보증금에 대한 걸 같이 해서 이 물건을 잡았을 때 이 네. 실효성 네. 그리고 이중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나고 있는 거고요. 뭐 방금 지적했다시피 일단 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들이 명칭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키워드 단어 그대로 매수를 먼저 할 수 있는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 금액을 이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에서 제3자가 그렇죠. 낙찰을 받은 금액을 그 금액으로 네가 살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나는 그 집의 가치를 한 2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거를 내가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받겠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적절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리 장기 저리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좀 쪼들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이 이제 좀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선 매수권이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합니다만 이러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대책이 좀 나와줘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죠. 그렇죠. 자, 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정치권에서도 한참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야당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을 해라 공공에서 네.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일단은 현 정부에서는 초반에 일단 강한 부정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입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 입장이 변경된 공공에서 매입하는 그거를 다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던 배경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네.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의 일정 부분 주거의 안정은 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손해본 보증금에 대한 건 네. 어떻게 대책을 펴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공에서 매입한다. 이거는요. 일단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거냐 아니면 공공 임대료 줄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 안 되면 이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거에 공공이 이기는 매수를 해서 그런 다음에 공공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증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 임대로 돌리겠다는 거고, 일단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희룡 장관이 논리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데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세수를 써서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임대인에 대한 피해를 혹시 고꾸라니 메꿔주는 부분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써야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 좀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매수를 한 다음에 공공 임대를 주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매수를 한 다음에 보증금까지 돌려준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수도 해야 되죠. 그다음 보증금도 채권도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제 논리이고, 안타깝지만 저도 그 논리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보증금을 그러면 먼저 돌려주고 그러던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주체가 어디 있느냐? 없죠.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 주체가 없습니다.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가 있어야, 왜냐면 선순위 낙찰자가 있다 보니까 다 이제는 그걸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갖고 갔는데 누구한테 과연 그거를 구상권을 청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사실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반환 후 구상이 아니라 선반환 무구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이제 전세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증금을 국가에서 돌려달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시장의 그렇죠. 원리가 너무 벗어나고, 사기 피해자들의 주된 목소리는 선보상, 보증금 보상, 그렇죠. 그리고 후 구상권 청구예요. 네. 가장 큰 어떤 주된 논점은 그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구상권 청구의 주체가 없다. 없죠.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들에선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상권 청구를 못하지만, 일단은 지금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건축업자나 빌라에 사기를 쳤던 분들한테 어떤 재산을 확인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지금 본다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법 체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이제 파산을 한 상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얘기는요. 일단 내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 체계 안에서 보면은 없다는 게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딴 데 빼돌릴 수도 있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문제에서,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특별법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요게 넣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 추제를 하겠다. 한마디로 이제는 형사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하겠다는 게 여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치신 분들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안에 당연히 구상권 얘기도 있겠지만, 이미 파산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재산을 남기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는 중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할 주체가 없다는 게 딱 표현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보증금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일단은 우선 매수권이나 그 주거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그 목소리를 높이시는 게 이제 선보상에 대한,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 평론가께서는 여기 그 선보상 후 청구에 대한 건 주체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좀 안타깝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좀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국가 예산으로 다 도와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언급하셨으니까 그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다 도와주게 되면 약간 도덕적 해이도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잘못돼도 국가에서 해줄 건데 하면서 안전하지 않게 거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세 사기 당하는 것들이 사실 피해자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지적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 전세 사기 안 당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실 사기 당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가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치밀하게 전세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좀 운이 없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 구제해 준다 그러면 같은 논리도 건설사도 구제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 정부가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서 무한 책임론을 발동하는 거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가 향후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부 나오는 게 지금 뭐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건데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하반기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게 수만 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형평성상 누구나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라서 이거를 먼저 보상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뭐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하반기 네. 지금 전세 물량이 2021년도, 예. 21년도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건들이 올 하반기에 나오는 거죠. 2년이니까. 2021년도 하반기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급등기였어요. 완전 급등이죠. 매수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수가도 계속 올라갔던 그렇죠. 시기에 최고점을 찍었던 금액들의 전세가가 보증금이 있을 텐데 예. 그 물량들이 하반기에 나와서 현 시장의 매수의 어떤 가격대 네. 아무리 둔화세를 겪고 있지만 현재 이 상황과 겹쳐진다고 하게 되면 네. 얼마나 많이 어떤 그렇죠. 피해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가 작년 말에 불거지고 난 후부터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럽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의 전세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기 전 전세 가격 급등기 때는 지금 만기가 되기 전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만기가 되면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시장 혼란은 굉장히 가중될 것이고 정부가 그 관련돼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증보험에 대한 그 보증 비율도 좀 낮추고 공시 가격에 뭐 150% 했다가 140% 했다가 뭐 감정가 90%에 140%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또 역전세 문제도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하반기에가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할 대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미리 충분히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전세 사기 관련된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역량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전세 사기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의 쟁점과 규제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금리 동결, 실수요자에게 기회일까입니다. 자, 서울 지역의 16개 단지 11,000여 세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매 제한의 해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전매 제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죠.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대 10년이었던 것이 뭐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건설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전매 제한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들어갔을 때. 입주했을 때.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매 제한 완화에 좀 뭐합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실효성의 현재까지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뭐 실효성이나 본다 그러면 효과 아무것도 없다. 예, 이거는 정말로 꼬여버린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꼭 와야지만 사실 이 전매 제한 규제 완화 부분도 큰 빚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장 막 심장 두근거리신 분들은 둔촌주공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는 만약에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 안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자금 다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부 말을 믿고 들어갔던 분들, 정부 말을 믿고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금 분양권 전매 해제뿐만 아니라 꼭 같이 실거주 의무 해제도 같이 완화 부분도 이번에도 꼭 같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풀렸지만은 후속법이 같이 병행이 안 되면서 네. 시장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어떤 그럼요. 그 해제 요건이 아닌가 조금 보여지고요. 자, 공시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눈여겨볼 할 지역, 핵심 지역, 상급지 지역에 특히 고가 주택을 네. 가진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예상이 되죠. 네. 예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 부동산을 다룰 때 얘기하는 양극화, 네. 초양극화 네. 더 심화되고 어려워지겠죠.
예, 이건 뭐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뭐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사실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세법도 사실 그런 것들의 일환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씁니다만 양극화를 자본주의에서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건데 어쨌든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피할 수 없다면은 당연히 좋은 지역, 똘똘한 지역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똘똘한 한 채라는 그 단어가 오랫동안 회자됐는데 여기서 보통 일반 대중분들이 한 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똘똘한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똘똘하다면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똘똘하지 않은 한 채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채에 집중하기보다는 똘똘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지금 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지역들로 선정을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은 뭐 소위 말해서 반영구적으로 매도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인구론이 회자되게 되면서 인구의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는 데이터상 맞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도 줄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 체계 자체는 틀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은 전국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만 그런 와중에서 인구의 이동이 되게 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045년까지는 인구가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살짝 는다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제 중심 도시에는 인구가 더 많이 오히려 늘어나고 공급은 땅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 당연히 그런 쪽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똘똘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어떤 가격 편차,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어떤 거시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역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의 은행의 부실은행 사태가 또 지금 윤곽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금리의 어떤 예상, 또한 그 금리가 현재 시장에 미칠 어떤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매크로 환경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고금리 상태에서 동결이 쭉 가겠느냐라는 이제 시각 하나와 일단은 동결을 가다가 일단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피벗이 한번 하반기에 일어나겠느냐, 요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경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추이가 나왔습니다. 1분기, 2023년도 1분기 속보치인데요. 이게 0.3% 상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러니까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가 역성장이었다가 1분기에 다시 한번 한 0.3% 소폭 이제는 경제 성장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우상향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반기에 갈수록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침체가 완만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은행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중견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 은행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고금리에서 동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침체 구간에 가면은요, 이대로 가다 보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제는 고금리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 열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피벗, 한마디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의 주관적인 얘기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번 연도 초부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침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침체 구간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락 국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기업이 무너지고요. 금융권이 부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자산시장은 변동을 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6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년도 갔을 때는 뭔가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가 분명히 모색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고요. 그 연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그 소장님한테도 일단은 모든 어떤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던 게 금리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현재 금리의 추세로 인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네. 그리고 또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책들이 네. 과연 거래 활성화, 부동산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세가 매수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도 약간 늘어나는데 뭐 활성화까지는 아직은 조금 요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인식은 생겼고요.
과연 인하 시점이 언젠가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올해 말이 됐건 내지는 내년 초가 됐건 중요한 건 그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아예 그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는 이 금리 인상분이 또 언제까지 갈까?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수요자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을 타다가 하락하기 시작한 게 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어떤 가격 하방에 영향을 미쳤던 금리가 다시 턴한다면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서 위축됐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책적인 완화를 좀 해줬는데 그것은 잠재돼 있고 여기서 원래 원인이었던 그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구간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활성화가 좀 되는 시점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금리 봅니다. 인하의 예상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반기 정도로 봅니다. 하반기 이제 연말 정도로 봅니다. 연말 정도로.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 총재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예측했던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3.5에서 3.75까지가 이제 최대고 그 이상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기준금리가 이제 4자 들어가기에는 우리 경제 체력이 너무나 지금 좀 부실해져 있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유일하게 이제 금리를 2차례 이상 인상했었던 그 변수가 뭐였냐면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SVB 사태라든가 이런 게 터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강경 발언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러면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강해졌다. 안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금리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한 벌이고 아니면 동결로 이 상태 3.5에서 마무리 짓고 인하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을 동시적으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공존하는 이 상태에서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수 기회인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끼지 않는다는 조건 하나에서,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하반기까지 좀 관망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과도하지 않는 이상 본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전 지금 너무 좋은 시장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고 특히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많이 과도하게 끼지 않는 조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투자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해요. 예, 그래서 역발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좋다. 현재 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일단 실수요자는 일단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 내 집이 없다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아니면 보수적인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레버리지를 과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하반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셨다가 하반기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신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일단은 실수요자의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전제 조건은 네. 대출 없는, 그렇죠. 대출이 좀 과도한 대출 네.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올 하반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장이 좋죠. 좋은 네.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평론가님 의견과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예, 예. 이제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를 범하지 말아셔야 될 게 뭐 핵심 지역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던 지역도 가격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해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게 있고
떨어진 게 제자리를 찾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오히려 더 떨어질 것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옥석 가리기를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지역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고, 지역 내에서도 이제 뭐 랜드마크 아파트인지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서울 쪽, 그다음에 대도심 권역 이런 것들이지, 뭐 예를 들어 읍면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예전 고점을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피하고, 좀 좋은 지역인데 가격이 하락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좋죠. 오히려 뭐 올 초보다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빠르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매수자의 그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적인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이승훈 소장님,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동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